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12호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오셨나요? 예, 눈 대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네. 지옥철로 빨리 왔습니다. 아니, 강상수 법무사님은 무슨 일이세요? 문은지 법무사님, 네. 김정호 법무사님, 빨리 보고 싶어서. 법무사 TV를 보신 모든 분들 내년에 대박 내시라고 제가 모든 걸 여기 담았습니다. 팔이 부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되게 네, 아니요. 내년에 대박 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12호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자 유병일 법무사님 계속 연재해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는 자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사건으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 얘기를 다룬 것이죠. 자 제목이 좀 재밌는데 고칠순 할머니는 피해자인가 투자자인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청산 존결 간주된 그죠 법인에 대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계략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부동산인데 요거 느낌 나오시겠죠. 그래서 잔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산 종결 간주된 법인 상대로 우리가 뭐 권리 능력이 아직 남아있던 건 다 아시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당연히 송달이 안 될 거라는 우리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공시 송달로 갔습니다. 자, 이럴 때 포인트가 자, 공시 송달로 갔을 때는 우리가 원고가 무변론과 달리 권리관계를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자, 유병일 법무사님이 청산 종결 간주된 법인이라는 거에 너무 포인트를 두시다 보니까 여기도 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입증 방법을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 매매 대금 지급한 걸 달라 이랬더니 할머니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맞나 봐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봤더니 이 매도인 이 법인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준 내역이죠. 물어본 즉 그때 당시는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샀기 때문에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입금하라 라고 해서 입금한 거다. 그래서 직접 매도인을 통장에 넣은 내역이 없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는 그죠 상대방이 불복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도 여기서도 이제 유병일 법무사님이 그냥 담백하게 있는 대로 솔직하게 쓰자라고 해서 다른 데로 입금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냈는데 결국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이런 승소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등기 절차죠. 청산 종결 간주가 된 법인의 등기 절차에서 설정 의무자잖아요. 이럴 때 이제 청산 종결 간주된 법인의 부활 문제 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건데 이걸 막 연구하던 중에 할머니께서 뭐 다른 법무사한테 가겠다라는 그런 안타깝네요. 같이 했으면 참 좋을 뻔했었는데 무슨 생각이신지 뭐 다른 데 어떻게 싸게 구하셨나 봐요. 맞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 뒤에 절차가 좀 궁금했었는데 거기가 딱 반절이 잘린 상태였네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아마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 입업률이 있어요. 주목 입업률. 그래서 양청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건데요. 그래서 왜 우리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죠. 그때 많이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실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기 많이 때문에 하죠. 예. 네,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기도 네. 생활보다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하루 동안 그 업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거래처도 다 카카오톡 연락하고 네. 그 자료도 다 카카오톡에 다 보내줬었는데 그렇죠. 그 저희 사무실은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을 냈고 입법 방향과 과제를 이렇게 쓰신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나오는 이제 우리 법률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재옥 법무사님이 쓰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이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치 중인 법인에 대해 영업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되면 12월 5일경에 그죠? 5년째 해당하는 법인 이런 것들이 통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12월 5일 이전에 영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신고서를 제출한다든지 등을 하면 아마 이제 휴먼이라고 써 있는 등기부가 없어지겠고 그다음에 곧바로 또 임원 변경 등기를 아마 그래도 조치를 취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5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최소한 임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아무것도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 이제 휴먼에서 벗어나겠으나 문제가 과태료 부분이 나올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업 계속에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안 나오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죠. 과태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쓰셨으니까 한번 이것도 봐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요즘에도 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에 본사를 둔 법인 한국 지사를 설립해 영업하고자 하는데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가끔은 그 외국 법인이 있고 국내 뭐 법인을 설립하고자 라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연관성이 있을 때 법인을 설립할 거야? 뭐 영업소 할 거야? 뭐 어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으로 갈지 자회사식으로 아니면 영업소 설치에 등기를 할 것인지 관련해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좀 보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항상 법무사 지를 통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인천의 이대현 법무사님이 허위 출생 신고로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혼했네요. 이제는 친생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친생자 관계 부준재 확인 청구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많이 아실 수 있는 건데 자, 임대료를 연체한 상가를 명도 집행하는데 점유자가 제3자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가처분을 하고 판결 얻어서 집행한 건지 가처분 없이 하고 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승계집행 부여가 나올 것이나 가처분을 안 했다면 변론 종결 전후에 그 승계에 따라서 소송 승계냐 그다음에 집행 승계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처분 해둔 이유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바뀌어도 승계 집행 부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가끔은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가끔은 이것이 어려울 때로 봉착할 때도 있더라. 자, 이번엔 변화를 넘어 미를 향해라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박민선 연구원님이라고 재단법인 숲과 나눔에서 쓰신 글인데, 자,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신호탄. 그다음에 가구의 분절. 그래서 가구가 막 1인 가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 위기가 나온다. 또 하나는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 과밀화 이런 것도 당연히 인구 위기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해법은 사회는 변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어떤 법과 제도적 질서에서 뭔가 1인 가구를 포함한 이들을 위주로 한 뭔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쓰신 겁니다. 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가 만난 법무사입니다. 이 코너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의뢰인이 만난 법무사 고마워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라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일 법무사라고 서울중앙회의 문일 법무사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꼬여버린 양육비 문제, 그죠? 근데 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모두 해결했던 편인데, 자, 첫 번째 간략한 건 이제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혼외자 딸을 두고 있는데 몇 해 전 아이 엄마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저를 친권자로 하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매월 일정액을 딸의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했고 아이 엄마에게는 면접교섭 협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자,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엄마는 면접교섭권에 거부했고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혹시 임시방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양육비를 중단했는데 연락은커녕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다 이거죠. 자, 양육비 지급 명령서를 회사에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좀 창피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아이 엄마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죠? 문일 법무사를 찾아보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문일 법무사님이 자, 이런 내용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래서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회사에 관련해서 그걸 빨리 풀어보는 게 참 포인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사제 12호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의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통상 형사변제 공탁으로 형사재판에서 양형 참작을 목적으로 형사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 공탁을 이용해 왔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이 형사 변제 공탁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고 공탁법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2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되어졌습니다. 공탁법 전문가이신 김정호 법무사님께서 형사 공탁 신청 절차와 출급 절차의 검토, 그리고 열람 및 증명 청구의 특칙, 형사 공탁 절차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기고해 주셨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엄벌주의가 아닌 소년보호 정책의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로 나아가면 국가가 나선다. 이때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즉 국가의 형벌권은 평등하다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소년법입니다.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을 소년이라 정의하고 어른의 범죄와 소년의 범죄는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년이 범죄로 나아가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만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을 범죄 소년으로 나눕니다. 촉법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법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서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가 담긴 정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 정책이 담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한 형법 및 소년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고, 우리 윤동호 교수님께서는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고려함이 없이 그 처한 행위만 보고 본보기식으로 엄벌하는 주장에 앞서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된 정책을 펼치고 그 이후에 이 소년의 과거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닌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발언과 제언 코너에서는 인천의 주영진 법무사님께서 바람 앞에 촛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와 세계 은행 등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한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글을 보면서 내년 위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인천의 구영모 법무사님께서 취약 채무자 파산 폐지 또 서울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 11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서류만으로 파산 선고 및 동시 폐지, 면책 처리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신속 면책 제도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취약 채무자 대상은 70대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기존에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직접 준비하기엔 서류가 방대하고 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 면책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빠르게 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서 이 정책은 환영받아야 될 일이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실무 준칙의 일원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기를 제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희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화제의 법무사는 서울 동부의 강성구 법무사님이십니다. 강성구 법무사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시는 용기 있는 법무사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업계가 힘들잖아요. 사실 법무사 업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막 진입한 신규 법무사님들일 것입니다. 강성구 법무사님 역시 지난 2019년 25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이후 이듬해 3월에 사무소를 오픈하셨는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실감하시고 이후 고객 유치와 확보를 위해 고민하던 중에 전문직과 겸업하여 보험 설계사 영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유치, 협업, 교육, 수익 등의 4가지 장점을 얻게 되었고 법무사로서 수익성 및 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셨습니다. 아직 법무사 업계에서 고객 유치가 힘든 법무사님이 계신다면 보험 설계사를 고려해 볼 만하고 이를 통해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체계적인 경영과 영업을 배울 수가 있어서 향후 법무사 업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주고 계십니다. 네,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팔아 이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멀티플레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투잡, 쓰리잡, 네, 엔잡러가 엔잡러라는 네. 게 책이 요즘에 굉장히 좀 히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법무사 TV 엔잡 방송인이신가요? 방송인도 네. 겸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엔잡러라서 법무사님은 다른 저는 엔잡러라는 표현보다 멀티플레이. 그거 옛말이고 이제 요즘엔 엔잡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은 최근 공제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협회 공제전문위원이신 정경국 법무사님께서 매월 최근 공제 사고 사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등기 지연에 따른 공제 사고, 또 직원의 횡령에 따른 공제 사고 2건이 소개되어졌는데요.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이 글을 확인하셔서 예기치 못한 손해 발생을 줄이시고 혹시나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 주간이신 김명합 법무사님께서 매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되었는데 그 경매 효력, 그리고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 규약의 자율성, 그리고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등 최신 6개의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졌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나의 사건 수인기는 담보공탁, 피담보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으로 경기 북부의 엄영환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자가 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지만 처분이라든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의 사건 수인기의 사고는 의뢰인이 건물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고 강제 집행까지 완료된 사안인데 상대방이 소송 중간에 강제 집행 정지 및 그에 따른 담보 공탁을 제공해 왔었는데 모든 전차가 끝났음에도 갑작스럽게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해왔고 의뢰인이 이를 송달받은 이후에 대응하지 않아서 담보 취소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때 법무사님께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통상 항고로 대응해야 될지 담보 공탁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판결 선고 시인지 아니면 건물 인도 시까지인지 항고 취지 및 항고 이유서, 담보 취소 판결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기고해 주셨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염추필 법무사님께서 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한 노하우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인데요. 외부 감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다시 조직을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해온 내용입니다. 조직 변경과 합병의 차이, 그리고 유한회사가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지 않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먼저 조직 변경을 한 후 그 이후에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직 변경의
필요 서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업무에 큰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류한나 법무사님께서 나는 오늘도 당구장에 간다라는 아주 재밌는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당구가 법무사의 업무와 닮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법무사 수험 시절에 저는 이제 포켓볼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을 당구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루안나 법무사님 만나면 저는 당구를 못 쳐서 포켓볼을 한번 같이 쳐보고 싶네요. 네, 다음은 세대 유저 2080 명곡 코너에서는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1994년도에 발매된 곡인데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가슴 뭉클 가족 영화 12선 코너에서는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 메이슨의 성장 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같은 배우, 같은 스태프가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배우들의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콧바람 하루 여행에서는 강원도 강릉의 강문 해변과 하슬라 아트월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강원도 강릉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엄마랑 산책을 하면서 강문 해변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강문 해변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과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의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나시면 강원도 강릉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옥수수, 초당 옥수수 커피가 있어요. 강원도 아세요? 드셔보셨나요? 초당 순두부는 알아도 처음 들어보네. 초당 옥수수 커피가 너무 맛있는데 조만간 강원도 강릉에 가서 그 커피를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법무사지 표지에 대해서도 가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저희 편집위원회에서 이 법무사지 표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호 법무사지 12호로 표지에는 법무사 제도론이라는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신지 아시나요? 전 압니다. 네. 명. 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의 발간 일자는 언제인지 아세요, 법무사님? 11. 그렇지. 오, 준비 많이 하셨네. 11. 네. 2월? 2월? 마지막 달. 2월 28일.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멘트 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그 표지에 법무사 제도 이걸 넣었을 때 왜 뜬금없이 넣었을까를 생각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제도론 책의 안에 수는 의미. 예를 들면 멋진 말입니다. 고액의 변호사를 사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은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 책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거고, 마치 이 책은 우리 법무사를 대변하는 듯한 책이어서 이게 우리 표지에 들어간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액의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그 서민층의 재판 청구권 강화를 위해서 법무사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루속히 저희 법무사들에게 소액 소송 대리권이 생기기를 제가 고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지 12호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2023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